한국 해경이 공개한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서해 바다 한복판에서 실제 전투를 방불케 하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은 쇠파이프와 철망, 심지어 폭발물까지 사용하며 무차별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경은 총 한 자루 없이 맨몸으로 바다를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속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 전쟁이자 침묵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국경 수호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총성보다 더 무거운 침묵, 그리고 외면받던 목소리를 기록하는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안 첸이라고 해요. 미국에 살고 있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취재하는 해양 전문 기자예요. 사실 저는 전에는 군에서 정보 분석가로 일했어요. 위험한 지역도 많이 다녔고 해적 사건, 불법 조업 같은 것도 많이 봤죠. 아프리카나 동남아처럼 해양 분쟁이 심한 곳이 주로 취재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제 관심 밖이었어요. 한국, 거긴 조용하고 안전하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큰 사건도 별로 없고 전쟁도 안 나고 그냥 평화로운 나라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제 기사 목록에서 늘 맨 끝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이메일에 이상한 메일 하나가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 한국해양경찰청. 이안첸 기자님, 서해 불법 조업 현장을 직접 보시겠습니까?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켜야 하니까요. 무기를 안 든다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불법 조업하는 배들은 쇠파이프도 쓰고 사제 폭탄도 쓴다고 들었는데 총도 없이 어떻게 막는다는 걸까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한국에 가보기로 했어요. 목포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다르다는 게 느껴졌어요. 바닷바람이 쌩하고 얼굴을 때렸고 항구에는 고깃배보다 해경 순시선이 더 많았어요. 분위기가 묘하게 날카로웠어요. 무언가 긴장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를 맞이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유강민 경감님이셨어요. 이안 씨, 오늘 밤 같이 타보시죠. 불법 어선은 밤에 움직입니다. 지금부터가 전쟁이에요. 경감님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조용했어요. 피부는 햇볕에 많이 타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어요. 매일 밤 바다와 싸워온 사람이란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속으로 웃었어요. 설마 진짜 전쟁까지야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경감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저희는 총이 없습니다. 쇠창살, 고무탄, 그리고 배밖에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멈췄어요. 그럼 다치면 어떡하죠? 죽으면요? 경감님은 말없이 웃으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경찰이니까요. 국민을 대신해서 맞아야죠.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밤 10시, 저는 해경 순시선에 올랐어요. 배는 큰 엔진 소리를 내며 출항했어요. 서해의 밤바다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달도 없었고 별도 흐렸어요.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없었고 어둠이 바다 전체를 삼키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무전기가 울렸어요. 11시 방향, 불법 어선 확인. 조명 껐음, 대응 준비. 대원들이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누군가는 방호복을 입고 누군가는 고무탄 발사기를 들었어요.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그냥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그때 바닷바람 속에서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두운 물 위에서 무언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였어요. 검은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커다란 철선. 중국 번호판이 보였고 그 배는 매연과 기름을 남기며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고의적으로 방향을 틀며 우리 쪽으로 왔어요. 해경은 고무탄을 발사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중국 어선에서는 쇠파이프가 날아왔고 그중 하나가 유강민 경감님의 무전기에 정확히 맞았어요. 무전기는 산산조각 났고 저도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이건 그냥 취재가 아니었어요. 정말 목숨 걸고 지키는 전쟁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한국은 절대 조용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바다에는 말 못할 전쟁이 매일 벌어지고 있었어요. 배가 흔들릴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덜컹거렸어요. 어두운 바다 위에서 들려오는 쇠 부딪히는 소리, 고무탄 발사기 작동음,
그리고 무전기의 짧고 빠른 명령들, 그 모든 게 정말 영화 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영화보다 훨씬 더 현실 같고 무서웠어요. 중국 어선은 고의로 방향을 바꿔서 우리 배를 밀쳐내려 했어요. 해경 순시선이 급히 방향을 틀면서 간신히 부딪히는 걸 피했지만 파도가 배 안까지 튀었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제 얼굴에 튀는 순간 저는 제대로 정신이 들었어요. 이건 진짜구나. 이건 진짜 싸움이구나. 그런데도 해경 대원들은 놀라지 않았어요. 겁먹은 표정 하나 없이 각자 맡은 자리에 정확하게 있었어요. 한 대원은 쇠창살을 들고 앞쪽 갑판에 섰고 또 다른 대원은 고무탄을 다시 장전하고 있었어요. 모두 조용했고 단 한 명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기자님? 한 대원이 다가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만 겨우 끄덕였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대원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이 정도는 양반이에요. 어떤 날은 배들이 받고 불지르려는 어선도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어요. 정말이요? 그럼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총을 안 쓰세요? 그때 유강민 경감님이 배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총을 쓰면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바다는 전쟁터가 돼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쿡 찔렀어요. 너무나 단순한 말인데 너무 깊게 들어왔어요. 우리는 경찰이에요.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선 오직 한 생각만 계속 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담담하게 싸울 수 있지? 3시간쯤 흘렀을까요? 그동안 몇 번이나 어선이 접근했고 해경이 경고 방송을 보내고 또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장면이 반복됐어요. 마치 숨바꼭질 같은 긴장이 계속됐어요. 중국 어선은 레이더에도 안 잡히게 불을 끄고 조용히 움직였고 해경은 감각만으로 그들을 찾아냈어요. 그날 밤의 마지막 추격전은 유난히 거셌어요. 불법 어선 한 척이 도망치면서 철망을 바다에 던졌고 그 철망이 우리 배의 스크루에 걸렸어요. 배가 흔들렸고 속도가 확 줄어들었어요. 운항 제한입니다. 스크루에 뭐가 걸렸어요. 무전기가 울렸고 대원들이 긴급히 대응했어요. 한 대원이 수영복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 준비를 했어요. 저는 놀라서 소리쳤어요. 지금 바다예요? 이 밤에요? 유강민 경감님은 짧게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이 배가 멈추면 바다를 지킬 수 없으니까요. 결국 그 어선은 도망쳤고 우리 배는 천천히 항구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대원들 얼굴엔 피곤이 가득했지만 한숨도 내쉬지 않았어요. 저는 멍하니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그동안 뭐라고 생각했던 걸까? 한국은 조용하고 평화롭다고? 이게 평화로운 나라의 밤이라고? 항구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심스럽게 유 경감님께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솔직히 너무 위험하잖아요. 유 경감님은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바다는요, 우리 아버지가 고기 잡던 곳이에요. 이제는 우리 아이가 살아야 할 곳이고요.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이 바다는 뺏기는 겁니다. 그 말이 제 안에서 뭔가를 무너뜨렸어요. 그동안 제가 썼던 기사들이 떠올랐어요. 중국 어민도 생존권이 있다는 말, 단순한 조업 충돌이다라는 문장들. 그 말들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바다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기사 대신 일기를 썼어요. 그냥 취재가 아니라 참여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을 제 눈으로 본 그대로 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어둠 속에서 다가오던 불빛이 떠올랐거든요. 그 작은 불빛들이 이제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반짝이던 불빛들이 떠올랐어요. 쇠파이프 소리, 무전기 울림, 대원이 쓰러지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반복됐어요. 그냥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박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직접 어촌 마을로 가보자. 바다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그 사람들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자. 그래서 저는 해경 측의 도움을 받아 전라남도 신안군의 덕목도라는 섬으로 향했어요. 육지에서 배를 타고 40분 정도 들어가는 조용한 섬이었어요. 섬에 가까워질수록 바다는 더 맑아졌고
하늘도 높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 숨겨진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부두에 내리자 비릿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찔렀고 선창가에는 낡은 그물과 고무장화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지만 마을은 조용했고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섬에서 40년 넘게 어업을 해오셨다는 백일도 어르신을 만난 건 그날 오후였어요. 작은 작업장에서 찢어진 그물을 꿰매고 계셨는데 손엔 바다에서 묻은 미역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굳은 살 박힌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깊게 팬 눈과 주름이 그분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기자 양반, 멀리서 왔구먼. 뭘 알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온 거요? 어르신의 말투는 투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불법 조업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직접 듣고 싶어서 왔어요. 어르신은 잠시 그물 손질을 멈추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처음엔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중국 배들 말이요. 근데 그게 이젠 아예 자기네 바다인 줄 알고 들락날락해요. 싹 쓸어가요. 고기고 그물이고.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자 어르신은 담담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어느 날은 그물 다 깔아두고 새벽에 나갔더니 그물이 아예 없어졌더라고. 배가 끌고 가버린 거지. 신고해도 못 찾아요. 수백만 원어치 날아가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어르신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애들한텐 이 일 안 시키려고요. 바다가 이젠 희망이 안 보여요. 남은 건 여기뿐인데 이 바다마저 뺏기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요. 그 말이 저한테 정말 크게 다가왔어요. 저는 전에 기사에서 중국 어민의 생존권에 대해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들도 가난하다. 그들의 삶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어르신은요. 그 기사 속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피해를 본 사람,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 그냥 그림자처럼 지나갔던 사람. 그런데 그 옆에 조용히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말을 보태셨어요. 우리 아들, 해경하다가 다쳤어요. 중국 배랑 맞붙다가 쇠파이프 맞았어요. 아직도 허리 제대로 못 써요. 그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어요. 설마 그날 밤 쓰러졌던 그 대원이 이분의 아들? 어르신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요, 우린 원망 안 해요. 아들이 바다 지킨다 할 땐 겁났지만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그냥 누군가는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누군가 기억해줬으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메모장에 조용히 글자를 써내려갔어요. 그런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그날 밤 보았던 순시선의 불빛, 쇠파이프, 경감님의 말. 그리고 지금 이 어르신의 이야기 그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삼촌, 어디서 왔어요?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백일도 어르신의 손녀라고 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 신기했나 봐요. 삼촌은 미국에서 왔단다. 바다 취재하러 왔어. 우리 아빠도 바다 나가요. 근데 밤마다 무서운 배가 자꾸 들어온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밤마다 기도해요. 그 말이 너무 짧은 말이었는데요. 정말 깊었어요. 그 어린아이조차 바다의 위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섬에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저는 머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이제는 다르게 써야겠어요. 이건 그냥 취재가 아니에요. 덕목도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백일도 어르신과 그 가족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특히 그 작은 손녀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엄마는 밤마다 기도해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뜻이었는지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유강민 경감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경감님, 오늘 밤에도 출동하세요? 그분은 짧게 대답하셨어요. 네. 오늘이 더 위험한 날이에요. 조용한 날일수록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사실 저는 조용한 날이 좋다고만 생각했거든요. 바람도 없고 파도도 잔잔하니 안전하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바다가 조용할수록 침입자는 더 깊이, 더 멀리 들어오는 거였어요. 밤 8시쯤 다시 순시선에 올랐어요. 이번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처음처럼 그냥 취재하러 간다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 사람들과 함께 서 있다는 기분이었어요. 조명은 꺼졌고 배는 엔진 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바다를 가르고 있었어요. 어두운 바다 위에 달도 없었고 별빛조차 흐릿했어요.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보이지 않았고, 우리는 그 경계 사이 어딘가를 조용히 떠다니고 있었어요. 레이더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작은 붉은 점 여러 포착. 해경대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모두가 긴장했어요. 경감님은 무전기를 들고 명령하셨어요. 모든 대원, 대응 준비. 6척 접근 중. 경고 방송은 가까이 간 후에 시작합니다. 몇 분이 흘렀을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아주 작은 점처럼 깜빡이던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 눈앞에 배의 윤곽이 보였어요. 조업용 투광등이 바닷속을 비추고 있었어요. 불법 투망 중입니다. 대원이 확인하자 경감님이 무전기를 들고 경고 방송을 시작하셨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현재 귀 선박은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였습니다.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퇴거하십시오. 하지만 중국 어선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오히려 갑판 위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경고가 나가자 그 중 한 척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어요. 우리 순시선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어요. 조심하세요. 쇠파이프입니다. 경감님의 외침과 동시에 무언가가 쨍 소리를 내며 우리 배에 부딪혔어요. 대원들이 몸을 낮췄고 고무탄 발사기가 어둠을 뚫고 작동했어요. 하지만 그 배는 멈추지 않았고 또 다른 어선이 옆쪽에서 다가왔어요. 갑자기 커다란 그물이 우리 배 쪽으로 던져졌어요. 배에 멈췄습니다. 스크루에 뭐가 걸렸어요. 운항 담당 대원이 외쳤어요. 배가 크게 흔들렸고 우리는 속도를 잃었어요. 그 순간 경감님이 무전기를 꽉 쥐고 말했어요. 전 대원 방호 장비 착용. 근접 제압 준비. 다음 순간 한 어선이 너무 가까이 다가왔고 해경 대원 한 분이 그 배에 올라타려다 갑판 위에서 있던 중국 선원과 몸싸움을 벌이셨어요. 뒤로 물러서세요. 대원이 외쳤지만 그 선원은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대원의 어깨를 강하게 내리쳤어요. 대원은 말도 없이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수많은 분쟁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이렇게 조용한 바다 위에서 이렇게 끔찍한 장면을 본 적은 없었어요. 의무반, 부상자 발생. 무전기가 울렸고 남은 대원들이 빠르게 대응하며 그 어선을 물리쳤어요. 순시선은 부상당한 대원을 응급조치하며 서둘러 항구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경감님과 단둘이 갑판 위에 앉았어요. 바다엔 이제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바람도 멎고 물결도 잠잠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왜 이 일을 계속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경감님은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이 바다는 우리 국민의 삶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천천히, 조용히 빼앗깁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박혔어요. 이 조용한 바다는 누군가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매일 밤 목숨 걸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날 밤, 부상당한 대원을 병원으로 옮기고 돌아온 후 저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배 안에서 봤던 장면이 너무 생생해서 아무 말도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쇠파이프에 맞고 쓰러진 대원의 얼굴, 유강민 경감님의 굳은 표정, 그리고 조용히 울리던 파도 소리 그게 자꾸 제 머릿속에서 반복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덕목도에 가보기로 했어요. 이번엔 그냥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더 깊이 듣고 싶었어요. 바다를 지키는 해경뿐 아니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어부들의 목소리도 꼭 담고 싶었거든요. 배를 타고 들어가는 동안 바다는 평온했어요. 갈매기 울음소리도 들렸고 해는 밝게 떠 있었어요. 어제 그 밤바다를 떠올리면 이 모습이 너무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조용함 뒤에 얼마나 큰 싸움이 숨어 있는지를요. 섬에 도착해서 100일도 어르신 댁으로 향했어요. 마당 앞 작은 작업장에서 어르신은 여전히 그물을 꿰매고 계셨어요. 구멍 난 그물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그 속에서 어르신의 손이 바늘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또 오셨네요. 어르신이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르신 어제 말씀해주신 이야기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꼭 다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자 어르신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바다에 한번 빠지면 쉽게 못 떠나요. 여긴 참 조용한데 사람 마음은 시끄럽게 만들죠.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어요. 바다는 말이 없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 마음은 늘 복잡하다는 뜻 같았어요. 저는 어르신 곁에 조용히 앉아서 바다를 함께 바라봤어요. 서울에서는요, 이 바다가 얼마나 치열한지 잘 몰라요. 그냥 뉴스에 한 줄 나오는 숫자로만 보죠. 몇 척 적발, 몇 명 구속 이런 식으로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르신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으면 모르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긴요, 보이지 않아도 잃는 게 많아요. 그 말이 정말 깊게 와 닿았어요. 바다는 땅처럼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경계선도 없고 울타리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와도 누가 훔쳐가도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매일매일이 치열한 전쟁인 거죠. 어르신은 그물 바느질을 멈추고 먼 바다를 가리키셨어요. 저기 저 멀리 별처럼 불빛이 반짝일 때가 있어요. 밤엔요. 그게 다 중국 배들이에요. 그 별들이 우리 그물을 자르고 배를 들이받고 가끔은 욕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말 대신 제 손이 움직였어요. 메모장을 꺼내 조용히 글을 써내려갔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어르신의 부인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아시죠? 서울 병원에 있어요. 지금도 허리를 제대로 못 펴요. 그날 쇠막대기에 맞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가슴이 턱 막혔어요. 정말 그분이 어젯밤 순시선에서 쓰러진 그 대원이었구나. 그래도요, 저희는 원망 안 해요. 아들이 바다 지킨다고 했을 땐 무서웠지만 자랑스러웠어요. 그냥 누가 이 바다 좀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후벼 파듯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은 안 났는데 마음 한가운데가 아프게 저려왔어요. 이건 기사로 다 담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이름 없는 사람들, 잊힌 목소리들이었어요. 그날 오후 섬을 나오는 배를 타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쓸 기사엔 반드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해. 이 바다는 총이나 무기로 지켜지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 새벽 그물을 펴고 밤마다 가족 걱정에 기도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하고 싶었어요. 100일도 어르신께 다시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냥 감사했습니다 한마디 하고 떠나기엔 마음에 남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날 아침 섬에 다시 도착했을 때 어르신은 작은 고무배 옆에서 그물을 손보고 계셨어요. 며칠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물에는 여전히 구멍이 있었고 어르신은 한 땀 한 땀 바늘로 꿰매고 계셨어요. 또 오셨네요. 어르신이 저를 보고 웃으셨어요. 네, 돌아가기 전에 꼭 다시 뵙고 싶었어요. 어르신 말씀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울려요. 그러자 어르신은 그물 손질을 멈추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바다에 한번 빠지면요, 쉽게 못 떠나요. 조용한 바다인데 사람 마음은 시끄럽게 만들어요. 기자님도 이젠 그걸 아는 눈빛이에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동안 저는 수많은 바다를 다녔지만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이 바다, 이 사람들 내가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구나. 그 순간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우리 아들 아직 서울 병원에 있어요. 팔을 못 쓸 수도 있다네요. 그래도요, 기자님 기사는 꼭 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병상에서 계속 기자님 기사만 반복해서 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단순히 기운 내세요 같은 말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냥 진심으로 말했어요. 꼭 잘 써서 세상에 알릴게요. 사람들이 이 바다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게요. 그날 섬을 떠나는 배에 올라타며 저는 제 노트북을 꺼냈어요. 기사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질문하기 위해서였어요. 나는 왜 이 바다에 오게 됐을까? 처음엔 그냥 일이었어요. 미국 국방부 산하의 안보 저널 요청으로 동부가 해상 안보 보고서를 써야 했거든요. 한국 해양경찰의 사례를 정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저 업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이젠 숫자나 데이터가 아닌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 바다를 지키는 해경들, 이 바다에서 살아가는 어부들, 그리고 그 가족들 때문이에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미 대사관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배경화면엔 100일도 어르신이 고무배 옆에서 그물을 꿰매던 사진이 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깊은 눈빛이 그 사진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제 바다를 지키는 나라다. 총도 없고 거대한 함대도 없지만 의지가 있다. 그 의지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강하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눈앞에 유강민 경감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총을 쓰면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다는 전쟁터가 돼요. 우리는 국경을 지키지만 전쟁은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백일도 어르신의 말도 떠올랐어요. 바다는 다 기억해요. 누가 지켰고 누가 등을 돌렸는지. 바다는 절대 잊지 않아요. 그 말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과 약속했어요. 나도 이 바다의 기억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며칠 뒤 미국의 국방 전문지에 제가 쓴 칼럼이 실렸고 국방부에도 보고서가 전달됐어요. 심지어 미 해군 참모 총장이 제 기사를 인용했다고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해경의 싸움을 알게 되었고 그 바다의 진짜 상황이 드러났어요. 그날 밤 유강민 경감님에게서 메일이 도착했어요. 기자님, 기사 잘 읽었습니다. 대원들도 감명 깊게 봤어요. 다친 박수경 대원은 병상에서 계속 기자님 기사만 반복해서 보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이젠 우리가 세상과 연결된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 문장을 보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 바다는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보고 있었고, 들었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였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실감났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누군가 지키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를 지키기 위해 매일 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총 없이, 함대 없이, 오직 의지와 책임으로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지키는 건 뉴스의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관심과 기억입니다. 저는 그 바다에서 진짜 영웅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나라가 아닙니다. 바다를, 생명을, 그리고 사람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킨다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